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좀 무거운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서울의 주거 현실, 그중에서도 심상치 않은 이 월세 시장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을 돌파했다. 이 숫자를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그냥 비싸다 이 수준이 아니죠. 이게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라는 점에서 이제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죠.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이 정말 현실이 된 건데 이게 정말 뉴 노멀이 된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을 좀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패러다임의 변화라? 네,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전세라는 사다리가 이제 막 흔들리고 그 자리를 월세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변화를 보여주는 숫자들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서울의 전월세 거래 중에 월세 비중이 무려 66%에 육박했어요. 네, 66%. 거의 3분의 2가 월세 계약이라는 거죠. 그럼 전세는 뭐 34%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거의 50대 50이었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겁니다. 이게 단순히 건수가 늘어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월세의 질입니다. 월 100만 원이 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가 월세 계약이 전체 월세 계약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요. 절반이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평균 14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개인의 삶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4인 가구 한 달 중위소득의 거의 25%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25%면 4분의 1이네요. 맞습니다. 월급의 4분의 1을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공간을 위해서 매달 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도대체 왜, 어떻게 하다가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그 원인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고들 하던데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방화쇠는 역시 전세대출 규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내놓은 정책이었잖아요. 의도는 그랬겠죠. 하지만 시장은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대출이 막히면서 당장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진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아, 근데 여기에 다주택자 세금 규제나 실거주 요건 강화 같은 정책들이 더해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돈을 구하기 힘들어졌는데 공급자들은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됐다. 정확합니다. 시장에서 전세 매물 자체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악순환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겠네요. 그렇죠. 매물이 귀해지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는 게 값이 됐겠죠. 천정부지로 치솟았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폭등한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거나 혹은 돈이 있어도 매물 자체를 못 구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 월세로 갈 수밖에 없었겠군요. 월세 시장으로 그대로 옮겨붙은 거네요? 맞습니다. 갑자기 월세 시장의 수요가 폭증하니까 월세 가격도 덩달아서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게 바로 대출 규제에서 시작해서 전세 매물 실종, 그리고 전세값 폭등을 거쳐 결국 월세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이 끊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인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단단한 골이네요. 이걸 끊어보려고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놨었죠? 10.15 대책. 그 대책이 나오고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나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에 그냥 얼어붙은 건데 그럼 당연히 집값도 좀 잡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정책의 역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역설이요? 네, 거래량 급감 이면에 숨겨진 두 가지 현상, 바로 풍선 효과와 양극화를 봐야 해요. 풍선 효과라면 한쪽을 누르니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네, 규제로 거래를 억누르니까 그 압력이 엉뚱한 곳으로 터져나온 거죠. 놀랍게도 거래는 끊겼는데 집주인들이 부르는 가격, 즉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아니 사는 사람이 없는데 가격이 오른다고요? 그렇죠. 특히 서울 안에서도 시장이 완전히 두 개로 쪼개졌어요. 소위 노도광이라고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구 같은 외곽 지역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네. 반면에 압구정이나 반포 같은 강남 지역, 그리고
한강을 낀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은 오히려 신고가를 막 경신하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아, 결국 똘똘한 한 채로만 더 물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설픈 규제가 결국 서울 안의 자산 격차, 이 양극화만 더 심화시킨 셈이 된 거죠. 시장을 안정시키려던 정책이 오히려 불균형을 키웠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도 심각한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진짜 위기는 내년이라고 경고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냥 비관적인 예측이 아니라 사실상 예정된 수순에 가깝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예정된 수순이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건 뭐 예측도 아닙니다. 명백한 공급 부족입니다.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 입주할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 물량이 급감했다는 건 이미 확정된 데이터거든요. 아, 새로 지어지는 집 자체가 줄어든다. 네, 인허가, 착공 물량 전부 반토막이 났으니까요. 새집 공급이 줄면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공급 절벽이 정말 코앞에 닥친 현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높은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헐값에 전세를 내놓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팔지도 내놓지도 못하는. 네, 이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어떤 출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시장에 유통되는 매물은 계속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어지는 집도 없는데 이미 지어진 집도 시장에 안 나온다. 이중고네요. 그렇죠. 그럼 내년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보다 훨씬 더 힘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전세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리고 그 전세 대란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또다시 전세 난민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 나올 거고 이미 한계에 다다른 월세 가격을 다시 한번 밀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단계까지 오면 월세화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장의 기본 구조로 완전히 굳어지는 고착화 단계에 접돌게 됩니다. 한번 구조로 굳어지면 이걸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평균 월세 144만 원.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숫자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월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 쉬는 우리 주변 청년들 또 중산층의 현실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거 사다리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다리의 척환에 발을 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집이 더 이상 자산을 불려주는 사다리가 아니라 매달 내 소득을 갉아먹는 거대한 비용으로만 남게 될 때 사람과 서울이라는 도시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다음 세대가 이 도시에 뿌리내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면 과연 이 도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